형수님, 아이 셋 딸린 과부를 며느리로 들이시다니요. 가문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인근에서 제일 가는 윤씨 댁에 사주단자가 끊이지 않던 그해, 안주인은 모두가 꺼리는 가난한 과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중이 들고 일어나고 온 고을이 수군거렸지만 노부인은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노부인이 그 과부를 점찍은 데에는 저작거리에서 있었던 어느 하루의 일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윤씨 댁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이었습니다. 곳간엔 쌀가마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소슬대문 앞을 지나는 이들은 절로 고개를 숙였지요. 그런데 이 큰 집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없었지요. 기와집은 넓고 으리으리한데 그 안은 늘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안주인은 최씨 부인이었지요. 올해 58 은비녀를 단정히 꽂은 기품 있는 분이었습니다. 3년 전 바깥주인 윤대감이 세상을 떠난 뒤로 이 큰 살림을 홀로 짊어진 분이었지요. 어머니,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마다 사랑채에서 건너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외아들 윤도경이었지요. 올해 28. 풍채가 좋고 얼굴은 그림처럼 훤했습니다. 약관의 과거 급제하여 벌써 이 고을의 현감 자리에 올라 있었지요. 글이면 글, 활이면 활, 예법이면 예법.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랫사람에게도 함부로 언성을 높이지 않았지요. 그러니 인근 양반집마다 딸을 보내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매파들이 사주단자를 들고 소슬대문 앞에 줄을 섰지요. 세상에 저런 사위 하나 두면 무슨 여한이 있겠나. 인물의 벼슬의 가문까지 흠잡을 데가 없으니. 그런데 정작 도경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빈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이었지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인 뒤로 도경은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정을 나누지도 않았지요. 겉은 반듯한데 속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 큰 집에 웃음소리가 없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지요. 어서 오너라. 밥은 먹었느냐? 예, 어머니. 별일 없으셨는지요? 오늘은 좀 앉았다 가려무나. 차라도 한 잔 들고 송구하오나 관아에 일이 밀려 있습니다. 그만 가 보겠습니다. 도경은 그렇게 물러갔지요. 모자가 마주 앉아도 나누는 말은 늘 그뿐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아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곤 했지요. 저 아이가 언제쯤 마음을 열려나. 부인의 가슴엔 늘 그 걱정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경이 곁을 주지 않는 그 마음에도 딱 한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작은아버지 윤재만이었지요. 올해 45, 윤대감의 하나뿐인 아우였지요. 형이 죽은 뒤로 집안 바깥일을 도맡아 농토와 소작과 장부가 모두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어린 도경에게 글을 가르친 것도 그였지요. 압이 없는 조카를 거두어 키운 셈이었습니다. 그러니 도경은 세상 누구도 믿지 않으면서 오직 작은아버지만은 아버지처럼 따랐지요. 작은아버님, 그 일은 작은아버님 뜻대로 하시지요. 집안일이라면 무엇이든 맡겼고 의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믿음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윤재만은
기름진 풍채에 늘 비단 도포를 걸쳤습니다. 형 앞에서는 굽실거렸지만 형이 죽은 뒤로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이 큰 가산이 누구 손에 들어올 것인가? 도경에게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기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차지가 될 터였습니다. 조카가 혼인만 안 하면 되는 게야. 윤재만은 속으로 그렇게 셈했지요. 그래서 사주단자가 들어올 때마다 핑계를 대어 혼사를 어그러뜨려 왔습니다. 이 처자는 가문이 약합니다. 저 처자는 사주가 영 안 맞아요. 그 처자는 소문이 좋지 않더이다. 도경은 작은아버지의 말이라면 고지곳대로 믿었지요. 번번이 혼사가 깨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지요. 이러다 정말 대가 끊기겠구나. 최 씨 부인은 애가 탔지요. 하지만 도경의 마음을 억지로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부인은 몸종 하나만 데리고 저작거리에 나섰지요. 저자는 떡 파는 소리, 옹기 흥정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황소다, 황소가 풀렸다. 어디선가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지요. 저자 한쪽에 묶여있던 황소 한 마리가 고삐를 끊고 미쳐 날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뿔을 휘두르며 사람들 사이로 돌진하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사납던지요. 좌판이 엎어지고 옹기가 깨져 나갔습니다. 비켜라, 비켜.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저마다 제 목숨 건사하기 바빠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났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최 씨 부인이 그만 발을 헛디뎠지요. 아이고. 부인은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늙은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부인을 향해 미쳐 날뛰는 황소가 머리를 숙이고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다들 달아나 버렸으니까요.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부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누군가 부인의 몸을 와락 끌어안고 옆으로 굴렀습니다. 쿵. 황소는 두 사람이 방금까지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 담벼락을 들이받았지요. 부인이 눈을 떠보니 웬 젊은 여인이 자신을 끌어안은 채 흙바닥에 함께 쓰러져 있었습니다. 빛바랜 무명 치마 저고리에 손은 거칠고 옷은 남루했지요. 한눈에 보아도 가난에 찌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팔뚝에서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부인을 감싸느라 제 팔이 긁힌 것이었습니다. 댁은 괜찮으십니까? 여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제 팔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먼저 남부터 걱정하는 것이었지요. 세상에. 최 씨 부인은 그저 멍하니 여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달아난 그 자리에 가진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이 여인 혼자 목숨을 걸고 뛰어든 것이었지요. 어찌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이 늙은이를 구했소?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러자 여인은 흙 묻은 얼굴로 멋쩍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눈앞에서 화를 당하는데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저 몸이 먼저 움직였을 뿐입니다. 여인은 부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지요. 그러고는 흐트러진 부인의 옷매무새를 정성껏 찧으며 주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최 씨 부인은 눈시울이 시큰해졌지요. 부인은 평생 높은 담장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인 앞에서 굽실거린 것은 윤 씨, 댁 안주인에게 보이는 예의였지 부인을 향한 마음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부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댁의 이름이 무엇이오? 정가라 하옵니다. 사람들은 그저 연인애라 부르지요. 여인의 이름은 정연이 올해 27이라 했습니다. 댁은 어디 사는 뉘시오? 저 아랫마을에 삽니다. 이태 전에 지아비를 병으로 잃고 어린 것 셋을 데리고 삭바느질로 끼니를 잇고 있지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여인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먼저 몸을 던진 것이었지요. 부인은 돌아오는 내내 정 씨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참됨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등을 돌릴 때 드러나는 법이지. 부인은 가마 안에서 혼자 그렇게 되뇌었지요. 오래전 부인 자신도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은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었지요. 집에 돌아온 부인은 며칠을 깊이 생각한 끝에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 며느리는 저 사람이다. 부인은 이튿날 손수 그 누추한 초가를 찾아갔지요. 정 씨의 집은 다 쓰러져 가는 초가였지요. 좁은 흙바닥 마당에서 아이 셋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12살쯤 된 사내아이였지요. 손에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동생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자, 따라 해보거라. 하늘천, 따지. 8살배기 계집아이와 4살배기 막내가 또랑또랑 따라 읽었지요. 오라버니, 이 글자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 아버지가 남기신 이 책으로 너희한테 글도 셈도 가르쳐 줄 거다.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글과 셈을 알면 누구한테도 속지 않는다고. 가난한 살림에도 아이들의 눈빛만은 초롱초롱 살아 있었지요. 그 모습에 부인은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연인에 있는가? 아니, 마님께서 어인 일로 여기까지. 정 씨는 부인을 알아보고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 물이 묻은 것을 보니 막 빨래를 하던 참인 듯 했지요. 내 기니 할 말이 있어 왔네. 부인은 정 씨를 마주 앉히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내 아들의 아내가 되어주게. 순간 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인은 아이가 셋이나 딸린 과부이옵니다. 게다가 천한 신세인데 어찌 감히 그런. 신분이 무슨 대수인가. 내 눈으로 사람을 보았으면 그만이지. 하오나 마님. 댁은 인근 제일의 명문가가 아니십니까? 소인 같은 것이 그 댁 문턱을 넘으면 온 고을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도련님께도 누가 될 것이고요. 어림도 없는 일이옵니다. 정 씨는 손사래를 치며 한사코 사양했지요. 제 처지를 알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부인은 그런 정 씨의 거친 두 손을 가만히 맞잡았지요. 자네가 저자에서 이 늙은이를 구하던 그 마음. 나는 그 마음을 보았네. 내 평생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자네라면 우리 집안을 능히 지킬 수 있을 게야. 부인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정 씨는 끝내 그날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 씨가 부인을 찾아왔지요. 마님, 소인이 그 댁에 들어가면 손가락질을 받을 줄 압니다. 허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 아이 셋도 함께 거두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부가 있겠는가? 그 아이들까지 내 손주로 품을 것이네. 그 한마디에 정 씨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글을 가르칠 터전을 마련해 주고 싶었던 까닭이었지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윤 씨 댁에 전해지자
어찌 되었겠습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그 중에서도 펄쩍 뛴 사람은 작은아버지 윤재만이었습니다. 형수님, 아이 셋 딸린 과부를 이댁 며느리로 들이시다니요. 가문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윤재만은 사랑채가 떠나가라 목소리를 높였지요. 겉으로는 가문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셈이 있었습니다. 대가 끊기길 바라며 여태 혼사를 막아왔거늘. 하필 자식이 셋이나 딸린 여인이라니. 손주라도 보는 날엔 가산이 영영 멀어진다. 천한 과부가 이댁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다니요. 조상님들이 통곡하실 일입니다. 그만하시게. 최 씨 부인은 단호했지요. 사람의 참됨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등을 돌릴 때 드러나는 법일세. 나는 그 참됨을 보았네. 자네가 무어라 하든 내 뜻은 변치 않아. 부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윤재만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형수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순히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지요. 좋습니다. 형수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야. 겉으로는 한 발 물러서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채를 나서는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요. 어디 한번 들어와 보아라. 그 자리가 내가 앉을 자리인지 무덤인지 곧 알게 될 터이니. 그는 속으로 그렇게 칼을 갈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이 셋 딸린 가난한 과부가 인근 제1의 명문가로 시집을 오게 되었지요. 온 고을이 이 기막힌 혼사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그 좋은 혼처를 다 마다하고 거지 과부를 들인다지 뭐야. 노부인이 노망이 드신 게 아닐까. 누구도 이 혼사가 잘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최 씨 부인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믿고 이 결정을 내렸는지를요. 과연 이 위태로운 혼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칼을 가는 작은 아버지의 음모 속에서 가난한 과부는 이 차가운 집을 어찌 견뎌낼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이었습니다. 윤씨 댁 마당에는 차일이 쳐지고 멍석이 깔렸지요. 하지만 잔치라기에는 어딘가 썰렁했습니다. 하객이라고 찾아온 이가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명문가 혼사의 사람이 이리도 없다니. 거지 과부를 들이는 잔치에 누가 오겠나.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 도와. 담장 너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정 씨는 그 말을 다 들으면서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연지 곤지를 찍고 화롯을 입은 정 씨는 그래도 고운 신부였지요. 거친 손만 아니었다면 양반집 규수라 해도 믿을만 했습니다. 신랑 도경은 표정 하나 없이 맞절을 받았지요.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번갈아 보며 또 수군거렸습니다. 신랑은 인물이 훤한데 신부는요, 쉿, 들리겠네. 그날 밤 신방의 촛불이 밝혀졌지요. 하지만 도경은 정 씨에게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부인. 예, 서방님. 나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생각이 없소. 허나 그뿐이요. 나에게 무엇도 기대하지 마시오. 도경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정 씨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인은 그저 이 댁의 살림을 지키고 아이들을 잘 키우겠습니다. 서방님께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들 말이오. 내 자식이 아니니 내게 아비 노릇을 바라지도 마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경은 더 말이 없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날 밤은
찬바람만 돌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정 씨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이 집 식구들의 텃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 씨를 괴롭힌 것은 안잠자기 노릇을 하던 찬모 할멈이었지요. 새 마님이라굽쇼. 거짓골로 들어온 과부가 무슨 마님이야. 찬모 할멈은 들으라는 듯 빈정거렸습니다. 정 씨가 부엌에 들어서면 일부러 그릇을 쾅쾅 내려놓았지요. 아침상은 어찌할까요? 할멈, 마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명색이 안주이니 부엌 일도 모르나. 제가 부엌이 낯설어 여쭙는 것이니 좀 일러주시구려. 거지 살림이나 살던 사람이 명문가 부엌을 어찌 알겠어. 알아서 하슈. 할멈은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지요. 정 씨는 묵묵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정 씨가 무슨 일을 시키면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렸습니다. 물 좀 길어다 주겠나. 지금 바쁩니다요. 종 하나가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가버렸지요. 정 씨는 한숨을 삼키고 손수 우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꽃간에 쌀이 한 가마니나 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모 할멈이 기다렸다는 듯 떠들어댔지요. 거봐, 내 뭐랬어. 과부가 들어오더니 쌀이 없어지잖아. 친정에 빼돌린 게 분명해. 정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인은 곳간 쌀에 손도 댄 적이 없습니다. 누명을 씌우지 마십시오. 정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러자 소란을 들은 도경이 사랑채에서 건너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시끄러운 게요? 서방님, 소인은 결백합니다. 곳간 쌀은 소인이. 부인. 도경이 정 씨의 말을 잘랐지요. 그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안주인이 되었으면 집안을 조용히 다스릴 일이지 아래 것들과 소리를 높여 다투다니. 이것이 명문가의 법도요. 근본을 알만하구려. 도경의 말에 정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종들 앞에서 당한 망신이었습니다. 앞으로 곳간 출입은 찬모에게 맡기시오. 부인은 당분간 내실에서 근신하시오. 도경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지요. 정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맞서 보았으나 돌아온 것은 더 큰 망신과 내실 근심뿐이었지요. 종들은 그 광경을 보며 키득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지요.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으론 안 되는구나. 말이 아니라 묵묵히 살림과 사람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정 씨는 그렇게 방향을 바꾸기로 했지요. 다음 날부터 그녀는 입을 닫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아이들도 마음고생이 심했지요. 큰아이 달수는 12살이었습니다. 의젓하고 그를 좋아하는 아이였지요. 둘째 송이는 8살, 눈썰미가 밝고 야무진 계집아이였습니다. 막내 막둥이는 이제 4살 천진한 아이였지요. 세 아이가 마당에 나서면 집안 종들의 아이들이 멀찍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거지 자식들이래. 아버지도 없는 것들이 양반집에 빌부터 산대. 송이가 주먹을 꽉 쥐었지요. 하지만 달수가 동생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송이야, 참아라. 우리가 흔들리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지신다. 오라버니는 분하지도 않아? 분하지. 허나 분한 걸 내색하면 저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우린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자.
달수의 말에 송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린 것들이 벌써 그런 이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 씨는 아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지요. 얘들아, 어미가 너희를 이런 데로 데려와서 고생을 시키는구나. 어머니, 우린 괜찮아요. 달수가 어른스럽게 대답했지요. 정 씨는 새 아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잘 듣거라. 우리가 가진 게 없다고 사람까지 천한 것은 아니다. 누가 뭐라 해도 너희는 반듯하게 살 거라. 글을 읽고 셈을 익히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 된다. 알겠느냐? 예, 어머니. 새 아이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정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며느리가 박대를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지요. 일부러 나서서 감싸주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겨내야 진짜 안주인이 되는 게야. 부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며느리를 지켜보았지요. 다만 밤이면 며느리를 조용히 내실로 불렀습니다. 고단하지? 아닙니다, 어머님. 견딜만 합니다. 거짓말 말거라. 네, 다 안다. 오늘 곧 간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지. 소인이 부족한 탓이지요.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란 진심 앞에서는 결국 녹게 되어 있느니라. 조금만 견뎌보아라. 봄이 더디 와도 끝내 오지 않더냐. 어머님. 부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정 씨는 눈물이 핑 돌았지요. 이 큰 집에서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는 이는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정 씨는 묵묵히 살림을 추슬러 나가기 시작했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을 정갈이하고 곳간을 정리하고 빨래를 삶았습니다.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삭바느질로 단련된 솜씨라 일이 야무졌습니다. 흐트러져 있던 살림이 정 씨의 손을 거치자 차츰 제자리를 찾아갔지요. 빈정거리던 찬모 할멈도 슬그머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 씨가 하도 부지런하고 빈틈이 없으니 트집 잡을 거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영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윤재만이었지요. 윤재만은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마음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저 과부가 생각보다 야무지구나. 살림을 휘어잡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윤재만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지요. 정 씨가 집안 살림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 말입니다. 여태 그는 바깥 농토와 장부를 혼자 주물러 왔습니다. 소장료를 거두어들이면서 그중 일부를 슬그머니 제 주머니로 빼돌렸지요. 장부에는 거두어들인 곡식을 적게 적고 나머지는 몰래 빼돌리는 수법이었습니다. 형이 죽은 뒤로 몇 해째 이어온 짓이었지요. 도경은 학문과 벼슬에는 밝아도 살림과 셈에는 어두웠습니다. 게다가 작은아버지를 철석같이 믿었으니 장부를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요. 헌데 저 과부가 살림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장부에도 눈이 갈 터. 그것이 윤재만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는 정 씨를 어떻게든 이 집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윤재만은 사랑채로 도경을 불렀습니다. 조카, 자네 안 사람 말일세. 예, 작은 아버님. 무슨 일이신지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살림에 너무 깊이 손을 대는 것 같아 걱정일세. 근본도 모르는 사람한테 곳간 열쇠까지 맡기는 건
위험하지 않겠나. 윤재만은 슬며시 의심의 씨앗을 뿌렸지요. 도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오나 어머니께서 들이신 사람입니다. 어머니 뜻을 따를 뿐이지요. 물론 그렇지. 허나 조카,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법일세. 가난한 과부가 하루아침에 명문가 안주인 자리를 차지했으니 무슨 욕심을 품을지 누가 알겠나. 윤재만의 말은 그럴듯했지요. 도경은 본디 사람을 잘 믿지 않는 성미였습니다. 더구나 정 씨에게는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있었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작은 아버님. 도경은 작은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자 나도 대면대면하던 정 씨를 더욱 멀리하게 되었지요. 도경이 물러가자 윤재만은 혼자 남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곧간 쌀 한 가마니쯤이야. 과부 하나 올가매는 미끼로는 싸게 먹혔지. 그렇습니다. 곳간에서 사라진 그 쌀은 실은 윤재만이 사람을 시켜 몰래 빼돌린 것이었지요. 정 씨에게 누명을 씌워 도경의 의심을 부추기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어디 두고 보아라. 제 발로 나가게 만들어 주마. 윤재만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사랑채를 나섰지요. 이렇게 그의 음모가 슬그머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 씨는 그런 줄도 모른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나갔지요. 밤이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달수가 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곁에서 거들었지요. 막둥아, 이 글자는 무슨 자냐? 사람인자. 옳지, 우리 막둥이 똑똑하구나. 막둥이가 글자를 마치자 온 식구가 손뼉을 쳤지요. 그 좁은 방 안에서만큼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지요. 사랑채를 지나던 도경이 우연히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롱불 아래 정 씨가 막둥이를 무릎에 앉히고 글자를 가르치고 있었지요. 달수와 송이도 옹기종기 모여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도 아버지처럼 글 잘하는 사람 될 거야. 막둥이가 고사리 손을 흔들며 외쳤지요. 그럼 우리 막둥이는 꼭 글이 될 게다. 정 씨가 막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나왔지요. 도경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그를 가르쳐 주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 따뜻하던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온기가 저 방 안에 있었습니다. 도경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는 발길을 돌렸지요. 아니다. 정을 주어선 안 된다. 또 잃을지도 모르니. 도경은 그렇게 마음을 닫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 그 광경은 도경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지요. 이 차가운 집에 과연 봄날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정 씨가 묵묵히 견뎌내는 동안에도 작은 아버지의 음모는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었습니다. 그해 고을에는 큰 흉년이 들었지요. 논밭이 메마르고 곡식이 여물지 않아 백성들의 시름이 깊었습니다. 현감인 도경은 밤낮으로 고심했지요.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는 일이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고을 창고를 열어 곡식을 풀어야 할 터인데 여봐라, 창고에 곡식이 얼마나 남았느냐. 날이 그것이 창고가 텅 비어 있사옵니다. 무어라? 작년에 거둔 곡식이 넉넉했을 터인데 어찌 비었단 말이냐. 장부에는 분명 가득 차 있다 적혀 있는데 막상 열어보니 한 톨도 없사옵니다. 아전도 영문을 몰라 했지요.
도경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장부에는 있는데 창고는 비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도경은 알지 못했지요. 그 곡식 또한 작은아버지 윤재만의 손을 거쳐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 작은아버지 윤재만이 찾아왔지요. 조카, 내 좋은 수가 있네. 무슨 수입니까, 작은아버님? 마침 내 아는 곡식 장수가 있네. 그자에게서 곡식을 사들이면 되지 않겠나. 값은 조금 비싸도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게야. 윤재만은 그럴듯하게 말했지요. 하지만 그 곡식 장수란 실은 윤재만과 한 통속이었습니다. 비싼 값에 곡식을 사들이게 한 뒤 그 차액을 둘이 나눠 먹으려는 수작이었지요. 그래 주시면 고맙지요. 어서 그 장수를 불러 주십시오. 도경은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습니다. 더구나 작은아버지의 말이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지요. 이렇게 일이 진행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 씨는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사랑채에 약차를 들고 갔지요. 마침 문 앞에서 도경과 아전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날이 한 섬의 단량이라니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허나 작은 나리께서 주선하신 일이니 어쩌겠나. 그저 딸을 받게. 하기야 작은 나리 말씀이라면 틀림이 없겠지요. 정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요. 삭바느질을 하며 저자를 드나든 정 씨는 곡식 시세를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량이라니. 흉년이라 해도 한 섬에 2냥이면 충분한 것을. 이건 누가 봐도 바가지가 아닌가. 정 씨는 잠시 망설였지요. 나서면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랐으니까요. 내실 근신 처분을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굶주린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터였지요. 무엇보다 자신을 거두어 준 이 집이 손해를 보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 말고 물러설까? 아니다. 여기서 입을 다물면 나는 그저 얹혀 사는 식객일 뿐이다. 정 씨는 마침내 결심했지요. 약차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방님, 외람되오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오? 도경은 못마땅한 기색이었지요. 하지만 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금 곡식 값이 한 섬에 단량이라 들었습니다. 헌데 지금 저자에서는 한 섬에 2냥이면 살 수 있습니다. 흉년이라 값이 올랐다 해도 단량은 터무니없는 값이옵니다. 도경의 눈썹이 꿈틀했지요. 부인이 곡식 값을 어찌 안단 말이오. 소인이 삭바느질로 연명하며 저자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쌀, 콩, 보리 시세라면 누구보다 잘 압니다. 못 믿으시겠거든 사람을 시켜 저자에 알아보십시오. 만일 부인의 말이 틀리면 어찌하겠소. 틀리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옳다면 부디 백성을 위해 바로잡아 주십시오. 정 씨의 말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도경은 잠시 정 씨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당돌하다 싶으면서도 그 눈빛에 거짓이 없었지요. 여봐라. 지금 당장 저자에 나가 곡식 시세를 알아오너라. 도경은 곧 아전을 불렀습니다. 얼마 후 돌아온 아전의 보고는 정 씨의 말 그대로였지요. 날이 정말로 한 섬에 2냥이옵니다. 단량은 곱절도 넘는 값이옵니다. 도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마터면 곱절이 넘는 값에 곡식을 사들일 뻔한 것이었지요. 관아의 재물을 그만큼 축낼 뻔한 셈이었습니다. 부인 덕분에 큰 화를 면했구려.
도경은 정 씨에게 그렇게 말했지요. 처음으로 정 씨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올렸을 뿐입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곡식을 비싼 값에 사들이면 그 손해는 결국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저자에서 직접 곡식을 사들이시면 같은 돈으로 곱절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겠구려. 도경은 정 씨의 말을 따랐지요. 저자에서 곡식을 사들여 굶주린 백성에게 풀었습니다. 덕분에 고을 백성들은 그 모진 겨울을 넘길 수 있었지요. 현감 나리 덱세마님이 백성을 살렸다지 뭐야. 그 거지 과부라던 사람이 사람 일은 모를 일이야. 저자에는 정 씨를 칭송하는 말이 돌기 시작했지요. 한때 손가락질하던 입들이 이제는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가장 낭패를 본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작은아버지 윤재만이었습니다. 곡식 장수와 짜고 차액을 챙기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지요. 윤재만은 그날로 사랑채로 도경을 찾아갔습니다. 조카, 어찌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곡식을 사들였는가. 송구합니다. 작은아버님. 허나 저자 시세가 한 섬에 2냥이었습니다. 단냥은 너무 비싼 값이라.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설마 그 과부가? 윤재만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요. 도경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부인이 일러주어 알았으나 아전을 시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작은아버님께서 소개하신 장수가 값을 곱절로 부른 것이지요. 윤재만은 말문이 막혔지요. 더 캐물었다간 제 속이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내가 시세를 잘못 알았던 게로구나. 그래, 잘했네. 윤재만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요. 하지만 사랑채를 나서는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그 과부가 감히 내 일을 망쳐 샘에 밝은 데다 눈치까지 빠르구나. 내 비밀을 캐내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윤재만의 눈빛이 더욱 음험해졌지요. 한편 도경은 그날 이후로 정 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근신 처분도 슬그머니 거두고 곳간 열쇠도 다시 정 씨에게 맡겼지요. 부인, 지난번 곳간 일은 내 성급했던 것 같소. 미안하오. 도경이 어렵게 입을 열었지요. 정 씨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께서는 집안을 지키려 하신 것이지요. 소인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허나 종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으니 지난 일입니다. 그보다 서방님, 곳간쌀이 또 빌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드나드는 물목을 장부에 꼼꼼히 적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정 씨의 말에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너그러우면서도 야무진 대답에 도경은 더욱 멋쩍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원망할 만한데도 원망하지 않았지요. 도경이 여태 보아 온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며칠 뒤 도경은 우연히 정 씨가 종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빈정대던 참모 할멈이 어느새 정 씨를 따르고 있었지요. 정 씨가 할멈의 아픈 무릎에 손수약을 발라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멈, 무릎이 많이 부었구려. 이 약을 바르고 며칠 푹 쉬시오. 부엌일은 내가 할 테니. 아이고 마님. 그동안 못되게 군 저를 어찌 이리. 지난 일을 어찌 마음에 두겠소.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모진 말도 하는 법이지요. 할멈은 눈물을 글썽였지요. 그날 이후 할멈은 정 씨라면 팥으로 매주를 쏜데도 믿게 되었습니다. 정 씨의 진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그해 윤 씨 대꽃간에는
묵은 배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팔 곳을 못 찾아 좀이 쓸어가던 참이었지요. 이 배를 그냥 두면 다 썩어버립니다. 제게 맡겨 주시면 값을 받아보겠습니다. 정 씨가 시어머니께 청했습니다. 썩어가는 묵은 배를 어찌 판단 말이냐. 지금 무명이 귀하니 묵은 배라도 잘 손질하면 제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은 흔쾌히 허락했지요. 정 씨는 저자 사정에 밝았습니다. 흉년이라 무명이 귀해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 씨는 종들과 함께 배를 깨끗이 빨아 다듬었지요. 그러고는 저자에 내다 팔았습니다. 묵어서 버릴 뻔한 배가 제법 쏠쏠한 돈이 되어 돌아왔지요. 세상에 썩어갈 배가 이리 큰 돈이 되다니.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솜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며느라, 내가 들어온 뒤로 이 집 살림이 눈에 띄게 불어나는구나. 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냐? 비결이랄 게 있겠습니까? 가난하게 살다 보니 한 푼이 아쉬워 버릴 것도 다시 보는 버릇이 생겼을 뿐입니다. 허허, 그 버릇이 천금보다 귀하구나. 어머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 씨는 겸손하게 답했지요. 부인은 그런 며느리가 더욱 기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도경은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어찌하여 저 사람을 택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도경에 다쳤던 마음에 마침내 작은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경은 큰아이 달수와 마주쳤습니다. 달수는 마루 끝에 앉아 낡은 책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골똘히 셈하고 있었지요. 무엇을 그리 보고 있느냐? 아, 나리. 아버지께서 남기신 책으로 셈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달수가 공손히 답했지요. 도경이 책을 들여다보니 12살 아이답지 않게 셈이 야무졌습니다. 제법이구나. 이 어려운 셈을 누가 가르쳐 주더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글과 셈을 알면 누구한테도 속지 않는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속지 않는다라 옳은 말이로구나. 그 말에 도경은 가슴이 뭉클했지요. 아비 없는 아이가 죽은 아비의 가르침을 이리 소중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특하구나. 모르는 것이 있거든 내게 물어도 좋다. 도경이 그렇게 말하자 달수의 눈이 반짝였지요. 정말이십니까, 나리? 그래. 사내라면 글과 셈에 밝아야 하느니라. 고맙습니다. 나리,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달수가 환하게 웃었지요. 도경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뻔했습니다. 그러다 흠칫 손을 거두었지요. 아니다. 너무 정을 주어선 안 된다. 도경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어느새 그 아이에게 마음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도경에 다쳤던 마음에 마침내 봄볕 같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온기가 깊어질수록 작은 아버지의 불안과 음모도 함께 깊어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인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윤씨 댁안에는 전에 없던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정씨가 들어온 뒤로 절간 같던 집에 차츰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지요.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 정씨를 내실로 불렀습니다. 며느라, 이리 와 앉거라. 군밤이나 같이 까먹자꾸나. 어머님, 늦은 시각에 늙은이가 잠이 없어 그런다. 너랑 이런저런 이야기나 나누고 싶구나.
부인은 화로에 군밤을 올려놓고 며느리를 마주 앉혔지요. 두 여인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부인이 문득 옛 이야기를 꺼냈지요. 며느라, 너는 내가 처음부터 이 댁 안주인인 줄 아느냐? 예? 그럼 아니십니까? 나도 한때는 너처럼 천대받던 며느리였단다. 정 씨는 깜짝 놀랐지요. 인근 제1명문가의 안주인이 그런 말을 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내 친정은 몹시 가난했단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더 많았지. 그런 내가 이 댁에 시집을 왔으니 문중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말도 마라. 거지를 들였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 시집 온 첫 해엔 매일 밤 울었단다. 너처럼 말이다. 어머님께서도 그런 세월을 겪으셨군요. 겪다마다 친정에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데다 살림이 서툴다고 구박도 어지간히 받았지. 헌데 너는 살림 솜씨가 야무지니 나보다 낫구나. 부인은 옅게 웃었지요. 하지만 그 웃음 끝에는 지난 세월의 한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나를 끝까지 믿어준 분이 계셨다. 바로 돌아가신 시어머님이셨지.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요. 엄하셨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깊은 분이셨단다. 그분이 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무어라 하셨는지요. 사람의 참됨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등을 돌릴 때 드러나는 법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견뎠더니 끝내 이 집안이 나를 받아주더구나. 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며느리로 택한 까닭을 말입니다. 그래서 소인을 택하신 것이군요. 그래. 저자에서 너를 보았을 때 나는 젊은 날의 나를 보았단다. 모두가 달아날 때 홀로 뛰어드는 그 마음. 그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타고나는 것이지. 부인은 정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지요. 며느라, 조금만 더 견디자. 나도 견뎠고 너도 능히 견딜 수 있다. 진심은 끝내 통하는 법이니라. 예, 어머님. 그 말씀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날 밤 두 여인은 친모녀처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따뜻한 유대가 훗날 큰 위기에서 정 씨를 구하는 힘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해가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윤 씨 댁에는 조금씩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그 중심에는 늘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막내 막둥이는 어찌나 천진한지 온 집안의 귀염둥이가 되었지요. 하루는 막둥이가 도경의 사랑채에 아장아장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리, 이거 드세요. 막둥이가 고사리 손에 쥔 것은 곶감 하나였지요. 도경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느냐? 엄마가 줬어요. 근데 나리가 맨날 혼자 밥 먹어서 불쌍하대요. 그래서 막둥이가 가져왔어요. 불쌍하다고? 네, 나리는 왜 맨날 혼자 있어요? 우리랑 같이 밥 먹어요. 송이 누나가 나리 무섭대도 막둥이는 안 무서워요. 막둥이의 천진한 말에 도경은 그만 말문이 막혔지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불쌍하다니.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나리가 무섭다더냐. 네. 근데 막둥이가 보기엔 나리 착한 사람 같아요. 곶감 먹으면 안 무서워질 거예요. 막둥이가 배시시 웃으며 곶감을 도경의 손에 꼭 쥐어 주었지요.
도경은 그 작은 손의 온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맙구나. 잘 먹으마. 도경은 곶감을 받아들었지요. 막둥이는 만족스러운 듯 다시 아장아장 걸어 나갔습니다. 그 작은 곶감 하나가 도경의 가슴에 오래 남았지요. 그날 저녁 도경은 처음으로 가족과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둘째 송이가 일을 냈습니다. 송이는 야무지고 눈썰미가 밝은 아이였지요. 하루는 마당을 쓸다가 담장 밑에 떨어진 비단 주머니를 주웠습니다. 열어보니 제법 묵직한 엽전이 들어 있었지요. 송이는 그것을 곧장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마당에서 주웠어요.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오, 송이가 정직하구나. 어디 보자. 정씨가 주머니를 살펴보니 안에 작은 표식이 있었지요. 바로 작은아버지 윤재만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작은 나리의 것이로구나. 어서 돌려드리자. 근데 어머니, 이 안에 엽전이 잔뜩 들었어요. 우리도 돈 없는데 그냥 가지면 안 돼요? 송이가 천진하게 물었지요. 정씨는 송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송이야,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허나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란다. 우리가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자꾸나. 네, 어머니. 알겠어요. 송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씨는 송이를 데리고 윤재만에게 주머니를 돌려주러 갔습니다. 작은 날이 송이가 마당에서 이것을 주었습니다. 나리의 것인 듯하여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윤재만은 떨떠름한 얼굴로 주머니를 받았지요. 주었으면 그냥 가질 것이지 뭐 하러 돌려주는가. 남의 물건을 어찌 함부로 가지겠습니까? 우리 송이가 주어서 바로 가져온 것입니다. 별난 사람들이로군. 알겠으니 그만 가보게. 윤재만은 손을 내저으며 둘을 내보냈지요. 사실 그는 정씨가 그 돈을 슬쩍 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둑으로 몰아쫓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쳇, 이 함정도 안 통하는군. 어린 것까지 어찌 이리 빈틈이 없어. 윤재만은 속으로 혀를 찼지요. 정씨 식구는 좀처럼 금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도경이 전해 들었지요. 송이의 정직함에 도경은 감탄했습니다. 8살 아이가 그런 큰 돈을 보고도 욕심을 안 내다니. 그 어미의 그 자식이로구나. 도경은 송이를 따로 불러 칭찬했지요. 송이야, 내가 참으로 기특하구나. 무엇이 갖고 싶으냐? 내 상을 주마.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어머니가 남의 것을 탐하면 못 쓴다고 하셨거든요. 송이가 또박또박 대답하자 도경은 더욱 흐뭇해졌지요. 그러고는 손수 송이에게 댕기 하나를 사다 주었습니다. 송이는 그 댕기를 받고 한바구음을 지었지요. 도경의 사랑채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아이 달수는 어느새 도경에게 글과 셈을 배우고 있었지요. 영민한 달수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쳤습니다. 나리, 이 셈은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까? 오, 제법이구나. 어찌 이리 빨리 깨쳤느냐. 아버지께서 남기신 책을 늘 들여다본 덕분입니다. 달수는 죽은 아버지의 낡은 책을 늘 품고 다녔지요. 그 책에는 천자문과 셈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달수에게는 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지요. 그 책을 참으로 아끼는구나. 어디 한번 보자. 예. 여기 아버지께서 직접 적어 두신 셈법입니다. 장사치들이 어떻게 셈을 속이는지도
적혀 있어요. 도경이 책을 들여다보니 과연 빼곡한 글씨가 정성스러웠지요. 곡식되를 속이는 법, 저울윤금을 속이는 법까지 세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셨구나. 무슨 일을 하시던 분이냐. 시골 훈장이셨어요. 가난한 아이들한테 공짜로 글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러다 병이 드셨는데 약값이 없었어. 달수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지요. 도경은 그 작은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이 책만 보면 아버지가 곁에 계신 것 같습니다. 나도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단다. 너와 같았지. 나리께서도요? 그래. 그러니 내 마음을 안다. 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언제든 내게 오너라. 셈이든 글이든 내가 가르쳐 주마. 고맙습니다. 나리. 달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두 사람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같은 정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윤씨 댁에는 봄볕처럼 따뜻한 정이 쌓여갔지요. 도경의 차갑던 마음도 어느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지요. 도경이 처음으로 온 식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다 함께 저녁을 먹읍시다. 부인도 아이들도 모두 한 상에 앉으시오. 뜻밖의 말에 정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서방님, 어찌 갑자기. 막둥이 말이 옳았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더이다. 이제부터 함께 먹읍시다. 도경이 멋쩍게 웃자 막둥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야, 나리가 우리랑 밥 먹는다. 이놈, 나리가 아니라 이제 아버님이라 불러야지. 정씨가 슬며시 막둥이를 타이르자 도경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지요. 하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그날 윤씨 댁 내실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지요. 죽은 듯 고요하던 그 집에 마침내 사람 사는 온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정 씨는 그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지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나날 뒤에서 작은 아버지 윤재만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질수록 그리고 정 씨가 살림을 속속들이 들여다볼수록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날도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저 과부를 내쫓아야 해. 윤재만은 마침내 무서운 결심을 굳혔지요. 그의 음모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가 또 흘렀습니다. 윤씨 댁은 몰라보게 달라졌지요. 한때 절간 같던 집에 이제는 날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경은 더 이상 예전의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지요. 퇴청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막둥이가 도경의 무릎에 매달려 졸랐지요. 어느새 막둥이는 도경을 아버님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호랑이 잡은 포수 이야기를 해주마. 우와, 좋아요. 호랑이가 얼마나 커요. 이 방만 했지. 눈은 횃불 같고 이빨은 장도만 했단다. 무서워요. 그래서 포수가 어떻게 했어요? 활을 딱 한 발 쏘았는데 그게 호랑이 눈에 명중했단다. 우와. 도경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새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지요. 송이와 달수까지 곁에 둘러앉아 함께 들었습니다. 나리, 아니 아버님. 그 포수는 정말 용감했네요. 달수가 감탄하자 도경이 껄껄 웃었지요. 그래. 헌데 용기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마음이다.
두려워도 옳은 일에 나서는 마음 말이다. 그건 우리 어머니 같은 거네요. 송이가 불쑥 끼어들자 도경은 빙긋 웃었습니다. 옳거니. 네, 어미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 그 광경을 정씨가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마당가에 서서 가족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씨를 향한 도경의 마음도 어느새 깊어져 있었지요. 하루는 정씨가 밤늦도록 도경의 두루마기를 깁고 있었습니다. 호롱불 아래 바느질하는 그 모습을 도경이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부인, 그만 자리에 들지, 그러시오. 눈 상하겠소. 이것만 마저 기우면 됩니다. 내일 입고 나가실 옷이라. 고맙소. 내 그동안 부인에게 모질게 대했는데. 아닙니다. 다 지난 일인걸요. 도경은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 솔직히 말하리다. 처음엔 부인을 그저 어머니가 들이신 사람으로만 여겼소. 짐스럽기까지 했지. 헌데 이제는 부인이 없는 이 집은 상상조차 할 수 없구려. 정씨의 손이 멈칫했지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방님 그 말씀 소인에게는 과분합니다. 과분하다니. 내가 외려 부인에게 미안할 따름이요. 그 모진 서름을 다 견뎌준 것을 소인은 견딘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자리를 지켰을 뿐이지요. 어머님께서 믿어주시고 아이들이 곁에 있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 말이오. 이제 내 자식으로 여기고 있소. 달수는 영민하고 송이는 야무지고 막둥이는 그 녀석 덕에 내가 다시 웃는 법을 배웠지. 도경의 말에 정씨는 끝내 눈물을 보였지요. 진작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부인, 그동안 고생 많았소. 이제 우리 진짜 부부로 살아봅시다. 예, 서방님. 소인, 이 집과 서방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도경이 정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이 차갑던 집의 시집와 모진 서름을 견딘 세월이 마침내 보답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요. 다음 날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두 사람을 보며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이 집이 사람 사는 집 같구나. 며느라, 내가 이 집을 살렸다. 과한 말씀이십니다, 어머님. 다 어머님께서 거두어 주신 덕분이지요. 아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사람을 제대로 보았지. 도경이 저 아이가 저리 환하게 웃는 걸 제 아비 떠난 뒤로 처음 본다. 서방님께서 본디 정이 깊은 분이셨던 게지요. 잠시 마음을 닫으셨을 뿐. 허허, 며느리가 지아비 두둔하는 것 좀 보게. 이만하면 됐다. 더 바랄 게 없구나. 부인은 더없이 흐뭇해했지요. 정씨를 며느리로 들인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온 식구가 행복에 젖어 있던 어느 날이었지요. 정씨는 곳간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장부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소작 장부였지요. 무심코 장부를 펼쳐본 정씨는 문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구나. 거두어들인 곡식과 나간 곡식의 셈이 영 맞지 않아. 삭바느질로 한 푼까지 셈하며 살아온 정씨였지요. 게다가 살림을 맡으며 이 집 형편을 속속들이 들여다본 터였습니다. 분명 소장료는 이만큼 적혀 있는데 실제 들어온 곡식은 절반도 안 되잖아.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정씨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셈을 맞춰보았지요.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다. 몇 해째 같은 식으로 곡식이 비고 있어. 누군가 오래도록 이 집 곡식을 빼돌려온 게야. 정 씨의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바깥 농토와 소작을 관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작은아버지 윤재만이었지요. 설마 작은 나리께서 정 씨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입에 담을 수는 없었지요. 작은아버지는 이 집안의 어른이요. 도경이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증거 없이 함부로 말했다간 도리어 내가 모함하는 꼴이 된다. 게다가 서방님은 작은 나리를 친아버지처럼 여기시니 내 말을 믿어 주실 리 없어. 좀 더 단단히 알아봐야 해. 정 씨는 신중했지요. 우선 그 낡은 장부를 깊숙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틈틈이 곳간 출입을 살피고 소장료가 들고 나는 것을 몰래 기록하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정 씨는 시어머니께 넌지시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머님, 바깥 농토와 소작은 누가 맡아보십니까? 그야 작은아버님이 도맡아 하시지. 돌아가신 대감 살아생전부터 그랬단다. 어찌 그런 걸 묻느냐? 아, 그저 살림을 맡다 보니 궁금하여 여쭈었습니다. 헌데 어머님 돌아가신 대감께서는 작은 나리를 어찌 여기셨는지요?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글쎄다. 형제 사이는 좋았다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대감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더랬지. 어떤 말씀이 온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다 하시며 한숨을 쉬셨단다.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정 씨의 가슴이 철렁했지요. 돌아가신 대감 역시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대감께서도 작은 나리를 의심하셨던 게야. 그렇다면 어딘가에 증거를 남기셨을지도. 정 씨는 그렇게 짐작했지요.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안개 속이었습니다.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지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법입니다. 정 씨가 낡은 장부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마침 윤재만의 신복인 청지기 막손이 보고 만 것이었지요. 막손은 곧장 윤재만에게 달려가 고했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새 마님이 곳간에서 오래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요. 무어라? 그 장부를. 윤재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 장부에 자신이 곡식을 빼돌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틀림없느냐? 그 묵은 장부가 맞느냐? 예, 나리. 한참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적기까지 했습니다요. 그 과부가 기어이 냄새를 맡았구나. 이대로 두면 모든 게 들통난다. 윤재만은 이를 악물었지요. 그동안의 비리가 드러나는 날이면 자신은 패가망신을 면치 못할 터였습니다. 날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만일 도련님이 아시는 날엔 닥쳐라. 그럴 일은 없게 만들어야지. 윤재만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윽고 음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막소나. 더는 미룰 수 없다. 그 과부를 이 집에서 쫓아내야겠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찌하실 작정이십니까, 나리. 근본도 없는 과부가 명문가 안주인 노릇을 한다고 문중에서도 영 맞득잖아 하지. 그 불씨에 기름만 부으면 된다. 기름이라 하시면 두고 보면 안다. 제 발로 못 나가면 못 나가게 만들어 주마. 며칠 안에 저 과부는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게야. 윤재만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지요. 행복에 겨운 윤씨 댁에 무서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재만의 방을 나서는 막손의 얼굴이 어쩐지 어두웠지요. 막손은 홀로 사당 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대감마님 소인이 언제까지 이 노릇을 해야 합니까? 새마님은 죄가 없는데 막손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지요. 하지만 아직은 그 비밀을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막손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정씨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자신이 그 장부를 들여다본 순간 이미 무서운 함정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골짜기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윤재만의 음모는 치밀했습니다. 그는 먼저 도경의 마음부터 흔들기로 했지요. 도경이 가장 믿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윤재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재만은 도경을 사랑채로 불렀지요. 조카, 내 기니 할 말이 있네. 자네 안 사람 말일세. 부인이 어찌 그러십니까? 요즘 그 사람이 곳간을 너무 자주 드나든다더군. 게다가 묵은 장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야. 도경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습니다. 장부를요. 부인이 무슨 까닭으로. 내 짐작이네만 혹 이 집 재물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네. 가난한 과부가 하루아침에 명문가 안주인이 되었으니 욕심이 생길 만도 하지 않은가. 작은 아버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흉년에도 제 입속이 아니라 백성을 먼저 생각한 사람입니다. 허허, 사람 속이야 모르는 게지. 아닙니다. 부인이 들어온 뒤로 이 집 살림이 얼마나 폈는지 작은 아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찌 도둑으로 모십니까? 도경은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의심부터 했겠지만 이제는 정씨를 깊이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재만은 속으로 흠칫했지요. 도경이 이토록 정씨를 감싸리라고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론 안 되겠구나. 이 정도로 정이 깊어졌다면 더 확실한 패를 써야겠어. 윤재만은 더 무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지요. 이번에는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을 노렸습니다. 며칠 뒤였지요. 멀쩡하던 최 씨 부인이 갑자기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노환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부인의 병세는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미음도 넘기지 못하고 정신마저 오락가락했지요. 어머님, 어머님, 정신 차리십시오. 정씨는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손수약을 다리고 미음을 끓이고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지요. 며느라 너냐? 예, 어머님. 소인입니다.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미음 한 술만 넘겨보십시오. 고맙구나, 내가 곁에 있어 든든하다. 부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씨의 손을 잡았지요. 정씨는 그 손을 꼭 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원이 와서 부인을 진맥하더니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예사병이 아닙니다. 누군가 약의 독을 탄 흔적이 있습니다. 독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새파랗게 질렸지요.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 윤재만이 나섰습니다. 독이라고? 그렇다면 부인의 약을 달인 자가 누구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지요. 바로 정씨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약을 손수 달인 사람은 정씨뿐이었으니까요. 설마 새마님이 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정 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닙니다. 소인은 결단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소인에게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신데 어찌 그런 끔찍한 짓을 하겠습니까? 닥쳐라. 윤재만이 호통을 쳤지요. 그러고는 미리 불러둔 문중 어른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중 어른들, 보십시오. 형수님만 돌아가시면 이 집 살림은 고스란히 저 과부의 손에 들어갑니다. 동기가 충분하지요. 게다가 약을 달인 것도 저 사람입니다. 윤재만은 이미 손을 써 두었지요. 평소 정 씨를 못마땅해 하던 문중 어른들을 미리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하긴 근본도 모르는 과부를 들일 때부터 내 일이 될 줄 알았소. 명문가의 천한 피가 섞이면 화가 따르는 법이지. 문중 어른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지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정 씨를 올가매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이때 도경이 달려왔지요. 무슨 소란이요? 어머니께 무슨 일이? 조카, 큰일 났네. 형수님이 독에 중독되셨는데 그 약을 달인 게 바로 자네 안 사람이라네. 윤재만의 말에 도경은 멈칫했지요. 정 씨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인 그게 정말이오? 서방님, 소인을 믿어 주십시오. 소인은 결코 어머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소인에게 하늘 같은 분이십니다. 정 씨가 애타게 호소했지요. 하지만 윤재만이 끼어들었습니다. 조카, 정신 차리게. 더구나 저 사람이 요즘 묵은 장부까지 뒤지고 다녔다지 않은가. 한밤중에 곳간에서 몰래 말일세. 떳떳하다면 어찌 한밤중에 숨어서 그러겠나. 다 이 집 재물 때문이지. 장부를 뒤졌다니 그게 무슨. 도경이 정 씨를 돌아보았지요. 윤재만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두 눈으로 보았네. 막손이도 보았고 어디 그뿐인가. 곳간 쌀이 비었던 일, 그것도 다 저 사람이 들어온 뒤가 아닌가. 윤재만은 그동안의 일을 죄다 엮어 붙였지요. 한 번 의심이 싹 트자 도경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부인, 어찌 곳간의 장부를 한밤중에 몰래 뒤졌소. 어찌 내게 먼저 말하지 않았소. 그건 곡식 셈이 맞지 않아 알아보려던 것이지. 결코 딴 마음이 있어서가. 그렇다면 어찌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오.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정 씨는 차마 작은 아버지를 지목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이 집안 어른을, 그것도 도경이 아버지처럼 믿는 사람을 가리켰다간 모함으로 몰릴 뿐이었으니까요. 그것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니 입이 안 떨어지는 게지요. 윤재만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문중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볼 것도 없네. 저 과부를 당장 내쳐야 해. 독살까지 꾀한 자를 어찌 이 집에 두겠는가. 관아에 넘기기 전에 조용히 내보내는 것이 가문의 체면을 지키는 길일세. 문중의 뜻이 그렇게 모였지요. 윤재만이 기다렸다는 듯 도경을 다그쳤습니다. 조카, 가문의 결정일세. 자네가 사사로운 정에 휘둘려 이를 거스르면 자네까지 어머니를 해친 자를 감싼 꼴이 되네. 어찌하겠는가. 도경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정 씨를 믿고 싶은 마음과 작은아버지와 문중을 향한 오랜 믿음이 가슴 속에서 부딪혔습니다. 결국 도경은 눈을 질끈 감고 말았지요. 부인, 친정으로 돌아가 계시오.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만이오. 서방님,
이 집안의 결정이오. 나도 어쩔 수가 없소. 도경은 끝내 고개를 돌렸지요. 정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야반도 주도 아닌 축출이었지요. 정 씨는 그렇게 새 아이의 손을 잡고 시집 온 지 2해 만에 그 큰 소슬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친정조차 없는 정 씨가 갈 곳은 예전에 살던 저작거리에 다 쓰러져 가는 단칸방뿐이었지요. 엄마, 우리 또 여기서 살아? 막둥이가 영문도 모른 채 물었지요. 정 씨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왜 쫓겨난 거야? 어머니가 뭘 잘못했어? 송이가 울먹이며 묻자 달수가 이를 악물고 답했지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셔. 누군가 어머니를 모함한 거야. 내 반드시 그 진실을 밝히고 말 테다. 12살 달수의 눈에는 분노가 어려 있었지요. 정 씨는 그런 큰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였지요. 모든 것을 잃은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경을 헤매고 지아비는 등을 돌렸으며 정 씨는 누명을 쓰고 길바닥에 나앉았지요. 2해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시련을 한꺼번에 내리신단 말입니까? 정 씨는 단칸방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지요. 평생 누구를 원망해 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늘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토록 믿어주던 지아비마저 등을 돌렸으니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대로라면 누명은 영영 벗지 못할 터였지요. 시어머니는 독에 쓰러질 것이고 자신과 아이들은 죄인의 가족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렇게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을 무렵이었습니다. 문득 잠든 막둥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지요. 작은 할아버지 무서워 약에 뭐 넣지 마. 정 씨는 흠칫 놀라 막둥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막둥아, 방금 그게 무슨 말이냐? 작은 할아버지가 약에 무얼 넣어? 응, 막둥이 열날 때 작은 할아버지가 할머니 약탕기에 가루 넣는 거 봤어. 무서워서 말 못했어. 정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막둥이가 열병으로 누워있던 그 밤, 우연히 윤재만이 독을 타는 장면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작은 나리가 어머님을 해치고 그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운 게야. 마침내 모든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막둥이의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증언을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저들이 꼼짝 못할 증거가. 정 씨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주저앉아 우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윤 씨 댁에 찾아온 봄날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정 씨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지요. 과연 정 씨는 이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길바닥에 나앉은 가난한 과부가 명문가의 음모를 어찌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 씨는 단칸방을 나섰습니다. 저작거리는 정 씨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지요. 2해 전까지 삭바느질로 연명하며 제 집처럼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정 씨를 아는 장사꾼들이 아직 많았지요. 아니, 연인의 아닌가. 그 좋은 댁에 시집 갔다더니 어인일이야. 떡 파는 안악이 정 씨를 알아보고 반겼지요. 정 씨는 마음을 다잡고 물었습니다. 형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 흉년 때
윤씨 댁에 곡식을 대던 장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윤씨 댁 곡식 장수라면, 그 바까 말이로군. 한동안 떼돈을 벌었다더니 요즘 저 윗마을에 큰 집을 지었다지 뭐야. 정씨의 눈이 번뜩였지요. 흉년의 곡식 값을 곱절로 부르던 그 장수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박가가 윤씨 댁 작은 나리와 자주 어울리던가요? 어울리다마다 둘이 어찌나 붙어 다니던지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라고 수군거렸지. 정씨는 손뼉을 탁 쳤지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빼돌린 곡식을 그 박가를 통해 팔아치우고 그 돈을 둘이 나눠 가진 게로구나. 정씨는 발로 뛰기 시작했지요. 저작거리 인맥을 총동원해 박가의 행적을 캐고 다녔습니다. 누구에게 곡식을 팔았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하나하나 더듬어 갔지요. 며칠을 그렇게 발품을 판 끝에 정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가가 빼돌린 곡식을 사들인 상인이 그 거래에 내역을 적은 문서를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곡식이 언제 얼마나 누구를 통해 거래되었는지가 고스란히 적힌 장부였습니다. 이것이면 작은 나리의 죄를 밝힐 수 있다. 정씨는 그 상인을 끈질기게 설득했지요. 처음엔 발뺌하던 상인도 정씨의 고든 마음에 끝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실은 나도 찜찜했소. 그 곡식이 어디서 난 건지 알만했으니까. 여기 거래 문서를 줄 테니 부디 바로 잡으시오. 정씨는 그 문서를 손에 넣었지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박가와 윤재만이 한통속이라는 직접 증거가 더 필요했지요. 정씨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대감께서 작은 나리를 의심하셨다 했지. 그렇다면 무언가 증거를 남기셨을 게야. 헌데 그것이 어디 있을까? 정씨는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지요. 대감이 죽기 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을 했다던 그 이야기를 말입니다. 마침내 정씨는 결심했지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은 증거를 들고 관아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쫓겨난 몸이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죄인의 가족이 아니라 한 사람의 도리다. 정씨는 떨리는 손으로 고발장을 써 내려갔지요. 곡식 거래 문서를 첨부하고 막둥이가 목격한 일까지 낱낱이 적었습니다. 한편 윤씨 댁에서는 도경이 괴로워하고 있었지요. 정씨를 내친 뒤로 도경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빈 내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을 거닐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요. 정령 부인이 그런 사람이었던가 아니다. 그럴 리 없어. 도경이 홀로 고민하던 그때 청지기 막손이 조용히 사랑채로 들었습니다. 나리, 기니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실은 소인이 여태 숨겨온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대감마님의 유언이옵니다. 도경의 눈이 커졌지요. 막손은 무릎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인을 은밀히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리 당부하셨지요. 내 아우가 가산을 탐내 곡식을 빼돌리고 있다. 허나 증거를 잡기 전엔 함부로 내칠 수 없으니 내가 곁에서 지켜보다가 때가 오거든 바른 주인에게 이것을 넘기라. 이것이라니 무언 말이냐? 사당의 신주 뒤에 대감마님께서 손수 적으신 진짜 장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작은 나리가 빼돌린 내역이 낱낱이 적힌 장부이지요. 소인은 여태 작은 나리 밑에서 종노릇을 하며 그 죄가 드러날 날만 기다려왔습니다.
도경은 벼락을 맞은 듯 했지요. 자신이 아버지처럼 믿어온 작은 아버지가 진짜 죄인이었고 신복인 줄 알았던 막손이 실은 아버지가 심어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제야 말하는 게냐. 송구합니다. 나리. 작은 나리의 위세가 워낙 등등하여 섣불리 나섰다간 도리어 소인이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허나 죄 없는 새 마님까지 쫓겨나는 것을 보고는 더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도경은 그 길로 사당으로 달려갔지요. 신주 뒤를 더듬으니 과연 낡은 장부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필이 분명했지요. 장부에는 윤재만이 해마다 빼돌린 곡식의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경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가장 가까운 이를 의심 없이 믿고 정작 진실한 사람을 내쳤어. 도경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들이닥쳤지요. 윤씨 댁에 고발이 들어왔소. 곡식 횡령과 독살에 관한 일이요. 정씨가 낸 고발장이 마침내 관아를 움직인 것이었지요. 도경은 정씨가 쫓겨난 몸으로도 홀로 진실을 밝히려 싸우고 있었음을 알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가릴 자리가 마련되었지요. 관아의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현감인 도경, 문중 어른들, 그리고 끌려 나온 윤재만과 곡식 장수 박가가 한자리에 섰지요. 쫓겨났던 정씨도 아이들과 함께 불려 나왔습니다. 먼저 정씨가 모은 곡식 거래 문서가 제시되었지요. 이것은 작은 나리가 빼돌린 곡식이 박가를 통해 거래된 내역입니다. 날짜와 양이 윤씨 댁 소작과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것은 모함이요. 내가 언제 곡식을 빼돌렸단 말이오. 윤재만은 펄쩍 뛰었지요. 과연 그는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박가, 내 입으로 말해보아라. 내가 너와 무슨 거래를 했느냐. 윤재만이 박가를 다그치자 박가는 겁에 질려 발뺌했지요. 소인은 모르는 일입니다요. 그냥 곡식을 팔았을 뿐입니다. 둘이 입을 맞추니 거래 문서만으로는 윤재만을 올가매기 어려웠지요. 형방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거래가 있었던 건 분명하나 그 곡식이 윤씨 댁에서 빼돌린 것이라는 직접 증거가 분위기가 다시 윤재만에게 기우는 듯했지요. 윤재만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 도경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라면 여기 있습니다. 도경이 내민 것은 사당에서 찾아낸 아버지의 친필 장부였지요. 이것은 돌아가신 제 아버님께서 손수 적으신 장부입니다. 작은 아버님이 해마다 빼돌린 곡식의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지요. 아버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윤재만의 낯빛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장부가 어찌 내 손에. 그 장부의 행방을 아는 이가 또 있습니다. 도경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청지기 막손이 앞으로 나섰지요. 소인이 증인이옵니다. 막손이 내 이놈, 내가 어찌 감히. 윤재만이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막손은 흔들림 없이 무릎 꿇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소인은 본디 돌아가신 대감마님의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감마님께서 아우의 비리를 의심하시어 소인에게 곁에서 지켜보라 하셨지요. 소인은 여태 작은 나리의 신복인 척하며 그 죄의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좌중이 발칵 뒤집혔지요. 윤재만의 신복인 줄로만 알았던 막손이 실은 죽은 대감이 심어 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소인이 작은 나리의 명으로 곡식을 빼돌린 일을 거들었고 곳간 쌀을 빼내 새 마님께 누명을 씌운 것도 소인의 손을 거쳤습니다. 약방에서 약재를 구해다 드린 일도 있었는데 그것이 독초인 줄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마님께서 시름시름 앓으시는 걸 보고서야 소인이 무슨 짓에 쓰였는지 깨달았지요. 그 죄책이 무거워 소인은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막소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죄다 내놓았지요. 빼돌린 곡식의 장부, 독초를 구한 약방의 기록, 모든 것이 윤재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지요.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여기에 막내 막둥이의 증언까지 더해졌지요. 막둥이가 봤어요. 작은 할아버지가 할머니 약에 가루 넣는 거 무서워서 말 못했는데 이제 말할래요. 어린아이의 또렷한 증언에 윤재만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윤재만은 들으라. 형방이 호령했습니다. 형의 가산을 탐하여 곡식을 빼돌리고 형수를 독살하려 하였으며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죄.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당장 포박하라. 이럴 수가 다 된 일이었거늘. 윤재만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평생 쌓아온 음모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윤재만은 그 길로 포박되어 빼돌린 가산을 모두 토해 내고 머나먼 곳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지요. 문중에서도 영영 쫓겨났습니다. 곡식 장수 바깥 또한 죄를 받았지요. 아기는 그렇게 제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도경은 정씨 앞으로 달려갔지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무릎 꿇었습니다. 부인, 내가 어리석어 부인을 의심하고 내쳤소. 무슨 면목으로 용서를 빌겠소. 허나 부인이 없는 그 집은 단 하루도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었소. 명문가의 현감이 쫓겨났던 아내 앞에 무릎 굽힌 것이었지요. 정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방님, 이러지 마십시오. 서방님도 속으신 것이지요. 다 지난 일입니다. 그 너그러움이 외려 나를 부끄럽게 하는구려. 이제 다시는 부인을 의심하지 않으리다. 부부는 그렇게 다시 손을 맞잡았지요. 한 번 무너졌던 믿음이 이번에는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독이 밝혀진 덕에 시어머니 최 씨 부인도 제대로 된 약을 쓰고 차츰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며느라 내가 이 늙은이를 또 살렸구나. 어머님께서 살아주시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부인은 정 씨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지요. 그러고는 문중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래도 내 며느리가 근본 없는 과부로 보이시오. 모두가 등을 돌린 자리에서 쫓겨난 몸으로도 홀로 이 집안을 구한 사람이 누구요? 바로 내 며느리 외다. 한때 손가락질하던 문중 어른들도 고개를 숙였지요. 부인의 안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참됨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등을 돌릴 때 드러나는 법이지요. 그저 그 한 가지를 보았을 뿐입니다. 부인은 그렇게 답했습니다. 마침내 정 씨는 명실상부한 윤 씨 댁 안주인으로 인정받았지요. 새 아이도 정식으로 윤 씨 가문의 호적에 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때 웃음소리 한 번 없던 그 차가운 기와집은 이제 온종일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로 가득 찼지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달수가 동생들을 모아놓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남긴 그 낡은 책으로 말이지요.
그 책은 이제 한 가문을 일으킨 보물이 되었습니다. 도경은 더 이상 마음을 닫은 사람이 아니었지요. 퇴청하면 아이들과 어울려 웃고 아내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부인, 내 평생 어머니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오? 무엇인지요, 서방님. 바로 부인을 이 집에 들이신 것이요. 부인이 없었다면 나는 영영 얼음장 같은 사람으로 살았겠지. 도경의 말에 정씨는 빙긋 웃었지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따스한 봄볕이 내렸습니다. 마당가에는 최씨 부인이 손주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흐뭇하게 앉아 있었지요. 그 모습이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던 가난한 과부가 모두가 등을 돌릴 때 보여 준 그 참된 마음 하나로 마침내 한 가문을 일으킨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참됨을 알아본 지혜로운 시어머니의 안목이 꺼져 가던 명문가에 다시 봄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가진 것에 있지 않고 모두가 등을 돌릴 때 보여주는 그 마음에 있는 법이지요. 진심은 더디더라도 끝내 통하고 참된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결국 빛을 보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